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쌀쌀하게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커지면 호흡기 질환 감염이 생기기 쉬운데요.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긴장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모두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고 중증인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데요. 무엇보다 손 씻기와 호흡기 예절 지키기 등으로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TBS는 평일 오전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 50분부터 2시 3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TBS 과학전문기자 강양구 기자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신규 확진자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추이는 어떻게 되죠? 네, 오늘 신규 확진 환자는 102명입니다. 네. 네, 그중에서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가 69명이고요. 나머지는 해외 유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보니까 위중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91명, 그리고 사망자는 1명이 늘어서 434명이 됐습니다. 지금 1단계가 어제부터 시행이 된 이후에 어제 이어서 오늘보다 확진자가 좀 늘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국내 발생 양상만 보면 그렇게 크게 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어제 국내 발생이 네. 68명이고요. 오늘은 국내 발생 양상이 1명 더 늘어서 69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발생 양상만 보면은 뭐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고요. 이제 해외 유입에서 약 4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만 하더라도 해외 유입이 29명이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4명이나 더 늘었으니까 해외 유입이 전체 102명 중에서 33명이나 되니까 해외 유입 환자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국내 발생 양상만 놓고 보면 1명 정도밖에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치도 1단계 내지는 1.5단계라고 얘기하는 수준에서는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언제나 일주일에서 본격적으로 확진 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수목금토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 화는 일반적으로 보통 수목금토에 비해서 환자 수가 적게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적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9명이나 나오고 내일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1단계 내지 1.5단계에서 이 수치가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 그런 점은 좀 걱정스럽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가 늘고 있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고요. 이제 앞으로 해외 유입 환자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북반구가 본격적으로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잠시 여름철에 소강 상태를 보였었던 환자 숫자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뭐 재유행의 양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라든가 중국 등에서도 환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랑 뭐 이주 노동자 등등을 통해서 교류가 있는 외국에서 유입하는 분들 중에서 확진 환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수십 명대의 해외 유입 확진 환자가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잠시 후에 또 얘기를 나눠보고요. 지금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저희 TBS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서울시 주요 대응책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지현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 저희가 잠시 전해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죠. 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02명입니다. 엿새 만에 다시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특히 해외 유입 감염자 수가 많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 발생은 69명, 해외 유입은 33명입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8명, 경기 32명 등 수도권에서 50명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 중에선 대전에서 신규 확진자가 9명으로 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1,508명이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상태가 좋지 않은 위중, 중증 환자는 91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434명, 치명률은 1.75%입니다. 네, 주요 감염 사례별로 한번 살펴보죠.
네, 먼저 수도권에서는 병원 관련 집단 감염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정신과 전문 병원인 다나병원에서는 격리 중이던 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코호트 격리 중인 이 병원의 누적 확진자는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64명입니다. 경기 의정부시 소재 재활전문병원인 마스터플러스 병원에서도 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5층 병동 격리자 61명을 대상으로 한 3차 검사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누적 관련 확진자가 57명에 달합니다. 보건당국은 코호트 격리를 유지한 채 조만간 4차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전과 충남에서는 추석 모임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휴 첫날 함께 식사한 친인척 중 3명이 처음 감염됐고 이후 접촉자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확진자 중 1명이랑 공부방에서도 5명이 추가로 감염돼 N차 전파가 이미 발생한 상황으로 누적 관련 확진자는 20명입니다. 대전에서는 어린이집 집단 감염까지 발생했는데 이 역시 추석 연휴 친인척 모임과 연관돼 있습니다. 지난 3일 함께 식사를 한 친인척 7명이 확진됐고 이들 중 손자가 다닌 어린이집에서 원아, 교사, 직원 그리고 이들의 가족까지 총 15명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가족 접촉자 중 확진된 사례까지 합치면 관련 확진자는 20명이 넘습니다. 네, 집단 감염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래도 감염 경로는 비교적 명확한 편이라 대응하기는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 정책들 한번 살펴보죠.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가 됐습니다.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발맞추면서도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는 서울시 상황에 맞게 위험 요인별로 핀셋 방역 대책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대표적인 위험 요인인 집회 관련 대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전역에 내려진 집회 금지 조치 기준이 기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금지해 왔는데요. 어제부터는 10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도심 지역 집회 금지는 계속되고 100명 미만 집회라도 체온 측정, 명부 작성, 2m 이상 거리 두기 등 7개 항목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기존 서울시 방침대로 모든 실내, 실외 착용 의무화를 유지합니다. 당초 서울시의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유지 기간에 대해 내려졌던 건데 1단계로 완화됐지만 행정명령을 연장해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마스크 미착용 행정명령 위반에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부과 기준 등 세부 방안을 수립하고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특히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대중교통,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통해 마스크 착용 실태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보다 강화된 서울시 자체적인 핵심 방역 수칙도 일부 마련했습니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위험도를 고려해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춤을 추는 유흥시설은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간의 휴식시간제 운영 수칙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QR코드 등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도 시행합니다. 네, 또 중요한 것이 개인 방역이겠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역 수칙일 텐데 조금 전 서울시 대책에서도 잠시 언급이 됐었죠. 이제부터 대중교통이나 또 집회 시위 현장 그리고 병원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죠. 네, 오늘부터 감염병 예방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할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점이 핵심 내용입니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 시설들과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대중교통, 집회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이 밖의 시설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마스크가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약처가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하고 망사형과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착용을 했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인정된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안 가리면 역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수영장이나 사우나처럼 물속에 있거나 음료나 음식을 먹을 때는 예외입니다. 또 만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도 제외됩니다.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 원, 관리 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과태료의 유무와 상관없이 서로를 위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어서 교육계 소식 살펴보죠. 앞서 교육부는 새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를 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을 완화를 했습니다. 각 지역 교육청이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서 어떻게 등교 수업을 진행할지 방침을 밝혔는데 수도권의 등교 수업 어떻게 되는지 짚어볼까요? 네, 먼저 서울 지역 초등학교 1학년은 다음 주부터 매일 학교에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교 적응 문제를 줄이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초등학교 1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2학년 이상은 일주일에 2일에서 4일 등교하도록 하는 등 각 학교가 여건에 맞게 학사 운영을 합니다. 중학교 역시 1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2, 3학년은 요일별 또는 격주로 등교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1학년 외 다른 학년의 교육 격차는 무시한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기 지역은 초등학교 1, 2학년의 등교 수업이 매일 또는 주 4회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등교 수업 확대 예시로 1, 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 4학년과 5, 6학년은 주 2, 3회씩 번갈아 등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1, 2학년은 주 4회 등교하고 3, 4, 5, 6학년은 주 3회씩 등교하는 1, 2학년 우선 등교 확대안도 함께 제시해 학교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밀집도 3분의 2 이내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초등학교처럼 특정 학년이 고정적으로 매일 등교하는 방식은 반대 여론을 반영해 지양하도록 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은 매일, 중학교 1학년은 주 3회 이상 등교합니다. 네, 그동안 학생들도 원격 수업하면서 참 답답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야겠습니다. 등교 수업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좀 숨통이 트이는 부분이 또 있을까요? 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등의 실내시설과 동물원 등이 다시 개장했습니다.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만 여전히 코로나19 위험은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는 재개장에 맞춰 전국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강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대형 버스가 전국 21곳의 국립공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탐방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차량 통제 기간은 공원별로 단풍 절정기에 맞춰 16일씩 진행됩니다. 또 설악산과 내장산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케이블카는 탑승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국립공원 정상이나 전망대, 쉼터 등 58곳에는 출입 금지선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TBS 보도본부 조주연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제 저희가 그 얘기를 전해드렸죠. 수도권은 이제 2단계에 준하는 그 대책들이 시행이 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1단계에 준하는 이제 그 대책들이 시행이 되는데 어제 강양구 기자는 이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와 관련해서 교수님이 이 접근법을 보는 시각은 다른 게 또 있을까요? 예, 그것은 뭐 저도 강 기자님과 동의를 하는데요. 상당히 이제 적합하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초기에 우리나라가 방역에 있어서 확실한 틀을 갖추기 전에는 전국 단위로 모든 것을 조정했습니다. 일괄적으로. 예. 그러니까 뭐 단계 조정도 전국 단위로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오래 지속이 되고 코로나19를 우리가 좀 더 알게 되고 그다음에 또 지자체별로 코로나19 상황이 다른 거를 알게 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중앙방역단체 정부와 이제 지방이 서로 간에 이제 협업을 하면서 단계 조정을 서로 상황에 맞춰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뭐냐면은 언제나 단계를 높일 때, 단계를 특히 낮출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단계적으로 또 순차적으로 또 지역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4말 5초에, 4월 말 5월 초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태원발 대규모 확산 사태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전국적으로 상황이 어땠느냐면 서울 지역은 환자가 다소 나오고 있었고 전국 대부분 다른 지자체는 환자가 영명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었어요. 네. 그러는데 그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이 4월 말 5월 초에 긴 연휴 기간이 있으니까 일주일이나 2주일을 더 보고 단계 조정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정부가 바로 단계 조정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그때는 고강도와 생활 속 이렇게 두 개밖에 네. 없었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 체계로 바로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태원발 확산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때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주장을 했었냐면은 확진자가 이미 나오고 있는 서울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2주 정도 더 하고 예. 다른 지자체들에게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가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도 단계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확인을 해보고 나서 환자가 많은 쪽으로 이동하면서 풀면 좋겠다. 이런 걸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수도권과 다른 지자체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은 1.5단계, 네. 다른 지역은 1단계. 매우 적합하다고 보는 거죠. 예.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19와 긴 시간을 이제 공존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공존할 건가 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주도 같은 곳에 한 2주 정도 환자 발생이 없다. 네. 그럴 경우에는 신규 확진자가 0명인 지역이 그렇습니다. 있다. 예. 만일에 제주도를 예를 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주도에 신규 확진자가 한 2주 정도에 없거나 아니면은 거의 한 명 한두 명, 수준으로 예.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제주도가 중앙방역당국과 중앙정부와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주도민에게 또는 제주시 의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 제주도에 아예 0단계를 가본다는 거죠. 아예 이제 그쪽 지역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 상관없이 0단계. 0단계를 가본다는 거죠. 네. 그냥 생활 속으로 가본다는 거죠. 예. 다만 전제 조건은 마스크 착용을 확실히 한다는 거죠. 네. 그 상황에서도 계속 감염병 관리가 가능하고 경제를 동시에 돌릴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 이제 다른 지자체로 옮아가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코로나19와 공존하는 것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런 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코로나19와 네. 단계 조정을 오가면서 경제를 희생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방역 당국이 또 국민이 좀 인식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요약을 해보면 그 신규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다 잡힌데, 그러니까 나오지 않거나 뭐 한두 명 나오거나 하는 곳은 일단 우리가 실험 삼아서 그쪽은 좀 원래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실험을 해보자. 경제랑 같이 가는 걸 동반해서요. 실험이라기보다는 한번 적용 또는 적용? 예. 지역 주민들이 확실히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때, 왜냐하면 예. 경제도 중요한 네네. 요소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경우에는 동의를 전제한다는 조건 하에서 예. 우리가 한번 시행해 볼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지자체와 중앙정부 그리고 그 소속되어 있는 시민들, 뭐 국민들 간의 소통이나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그 모든 이제 주민들이 다 동의하기는 어려우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의회를. 각 지자체에도 네.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의회가 의회의 책임 하에 동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주민이 동의했다고 보고 예. 충분히 코로나19와 공존하면서 경제를 한번 운영해보는 이런 것을 한번 언젠가는 우리가 시도해 네.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양구 기자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뭐 제가 그 학교 현장을 갈 기회가 많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이상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특정 지자체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도 확진 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대도시나 혹은 수도권과 똑같은 학교 방역 지침을 따라야 되거든요. 예. 일선의 교사들은 굉장히 답답하죠.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사실은 코로나 거의 청정 지역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오는 수도권의 학교들과 똑같이 학교 방역을 해야 되니까 이건 뭔가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현장에서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이것도 같이 준용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각 지자체의 일선 교육 현장에 그 지자체의 이 방역 수준을 염두에 두고서 자체적으로 학교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권한을 준다면 저는 아이들의 교육도 훨씬 더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질문은 정리를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설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는 독감 백신 접종을 꼭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상온 노출 독감 백신 문제가 생겼고 잠정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맞아도 되는 건지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시고 특히나 백신 독감의 흰색 입자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이번에 이제 독감 백신과 관련해서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가 이제 상온 노출이 있고요. 다른 하나가 이제 백색 입자가 생긴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도즈, 지금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약 100만 도즈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씩 나눠서 짚어보면요. 상온 노출이 된 것은 기본적으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문가도 생각하고 있고 방역 당국도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검사 항목은 뭔지 또 기준 및 시험 방법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정부 당국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있어서 국감에서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전문가들은 이미 그 데이터를 보았다고 알려져 있고 제가 위원회 전문가들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데이터가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다만 상온 노출이 된 것에 대한 안전성 우려는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상온 노출이 된 백신 숫자가 생각보다는 훨씬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 당국이 좀 더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색 또는 흰색 입자와 관련한 것은 이것은 어떤 생산 단계에 있어서 잘못 처리되거나 아니면 용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로 백신의 품질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 항원 그 자체가 이제 백신으로 작동하는데 그 항원이 엉겨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흰색 입자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백신은 전량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 문제. 하나는 효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상당한 부작용을 만들 수 있어요. 만일에 체내에 주입하게 되면은 그 흰색 입자가 통증이나 여러 가지 면역 반응, 잘못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안전성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인이 되는 대로 그러니까 흰색 입자인 경우에는 확인이 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수거하고 폐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혹시 접종 받으시는 중에 의사분이 되었던 아니면 접종 받는 당사자 본인이 되었던 흰색 입자가 있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되면 그것은 접종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폐기 처분을 하게 되면 백신이 꽤 많은 양인데 그 백신 부족 현상이 생기지는 않을까도 걱정이거든요. 네, 많은 시민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대목인데요. 현재 우리 정부가 확보한 백신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 상당한 도수의 백신이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백신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폐기되는 물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지금 이제 한 달 전부터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먼저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백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백신 접종이 중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백신 접종 일정이 계속해서 이제 지연되고 있다라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부터 13세 이상 청소년들의 접종이 시작이 되고 고령자의 접종 시기는 이거보다 더 늦어져서 10월 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괜찮습니까? 너무 늦지는 않을까요? 이게 이제 걱정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한 2주씩 이제 미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독감 유행이 시작되는 것은 본격적 시작은 좀 더 늦어집니다만 시작이 되는 것이 11월 초에서 중순 그 사이에 일단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게 될 경우에는 2주 정도 지나야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의 효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난 효능은 약 6개월간 지속이 되니까 올해 맞은 백신은 올해는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이제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를 고려를 하면 2주 미루어진 것이 여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고령자분들은 상당히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접종하면 접종할수록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도 좀 서둘러야 되고 아니고 뭐 좀 여유가 계신 고령자분들
분들께서는 유료 접종도 시도해서 좀 예. 빨리 앞당겨서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 중에서 저희가 몇 가지 꼽아가지고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보니까 킹슈맨에서도 좀 다루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휴대전화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어있을 경우에 한 달 가까이 생존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이제 어제 뭐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서 굉장히 확산이 되었던 뉴스인데요. 일단 호주 연구진이 연구를 했던 뉴스인데 연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가 휴대전화 액정이나 지폐에서 최장 28일간 생존한다라는 내용이 네. 자극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 보도가 이제 어떤 식으로 확산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니까 호주 연구팀의 연구를 BBC가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영국 BBC가 보도를 한 다음에 그 영국 BBC의 내용을 자극적인 대목만 국내 언론들이 또 여기저기서 쓰면서 예.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걱정할 만한 그런 뉴스로 유통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연구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봤어요. 네. 연구를 자세하게 들여다봤더니 굉장히 문제가 많은 연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왜 문제가 많은 연구이냐면은 이 연구의 그냥 핵심적인 결론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네. 외부 환경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존 가능성이 좀 더 높을 수 있다. 예. 가 이제 첫 번째 연구의 결론이고요. 네. 두 번째 연구의 결론은 고온보다 좋은 상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코로나19 유행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이 연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일상생활에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의 표면에다가 바이러스를 묻혀본 다음에 그 바이러스가 어느 시간까지 생존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문제는 조건입니다. 이제 실험실 조건이라는 게 일상생활 환경이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온도는 20도 정도를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빛을 차단했습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햇빛도 있고. 그렇죠. 네. 온도도 등락이 있고 네. 거기에다가 햇빛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빛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 결과의 연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네. 마치 일상생활에서 그 바이러스 감염자가 노출된 바이러스가 어디 표면에 묻었을 때, 예를 들어 휴대전화 액정 표면에 묻었을 때 한 달 동안 생존 가능하다라고 확대 해석하면은 그건 이제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구 논문의 그 본질은 다루지 않고 그냥 자극적인 부분만 따와서 사람들의 네, 관심을 그렇습니다. 이끄는 그리고 기사인 거죠. 제가 덧붙여가지고 한 가지 연구 네. 결과를 소개하면은 이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노출되는 다양한 표면에 바이러스가 묻었을 때 어느 정도나 생존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공신력 있는 연구가 미국에서 3월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3월에 미국 국립보건원 등에서 한 연구인데요. 결론을 보면은 구리 표면에서 바이러스가 제일 빨리 소멸되고요. 그래서 우리 엘리베이터에 보면은 그 구리가 입혀진 코팅된 맞습니다. 걸 붙여놓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골판지, 네.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그리고 플라스틱 순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이 생존해 있다라는 연구가 이미 3월에 나와 있긴 합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는 우리 일상생활 환경과 거의 유사한 실험실 환경을 만들었을 때 설사 표면에 묻어있는 바이러스가 감염력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수시간에 불과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이 호주의 이 연구 결과를 확대 해석해서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또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일관되게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강조했던 게 손 씻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손을 잘 씻고 그리고 손과 자주 닿는 뭐 휴대전화 액정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 정도 그냥 그 알코올 소독액으로 닦아주는 네. 정도만 해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것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연구 결과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개인 방역 수칙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손 자주 씻고 하다 보면은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연스럽게 예. 다 차단이 됩니다. 굳이 네. 이거에 대해서 연연해 하실 건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실험실 조건에서 연구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빨간 약도 실험실 조건에서 그 요오드, 포비든 요오드가 뭐 효과가 있다라는 게 그렇게 나온 거죠. 거기서도.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예. 걸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예컨대 지금 독성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상, 액체냐, 기체냐 뭐 이런 성상하고요. 네. 두 번째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떤 물질이 액체 상태로는 아주 괜찮은데 그래서 네. 손으로 만지고 해도 아무런 독성이 없는데 이것이 기화되어서 폐로 흡입이 되면은 굉장히 맹독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로 네네. 사용한 거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피부에
그 멸균제로 사용하는 액체가 있는데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이 액체도 기체가 되면은 굉장히 맹독성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실험에서 어떻더라라고 해서 쓰면 안 됩니다. 예컨대 70% 에탄올이 코로나19에 묻히면은 죽는다고 해서 그 70% 에탄올을 우리가 마신다고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코로나19가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아요. 코로나19가 없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을 겁니다. 70% 에탄올을 먹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실험실 수준의 이야기는 그냥 실험실 수준의 그냥 결과일 뿐이에요. 그것은 일상생활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결과를 맹신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매우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 그것은 단지 실험일 뿐이라고 하는 기본 인식을 가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근데 연구자들은 이런 연구를 왜 하는 걸까요? 연구자들 왜 하느냐면 이런 연구를 계속하면서 어디로 옮아가느냐 하면은 일상생활의 단계까지 옮아가게 되고 사람으로까지 옮아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실 결과의 첫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정말 사람에게 이게 그렇게 될까? 이것을 이제 긴 시간에 걸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서도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비로소 그것이 약이 되거나 우리가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실 단계에서 보는 것은 그 긴 단계, 10년이면 10년 또는 100단계 중에서 첫 번째 1단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단계의 것을 마치 10년 후의 일이거나 100단계 이후의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빨간 약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최초의 연구자들과 그리고 그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을 대중에게 소개한 언론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언론은 왜 이렇게밖에 못 다루는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연구자들이나 언론이나 이제 대중들의 사이언스 리터러시에 대해서 너무 좀 과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빨간 약과 관련된 뉴스를 소개를 하면서 이제 몇 차례나 강조해서 덧붙였던 것이 연구자들도 그리고 연구자들을 이 연구를 리뷰한 어떤 과학자들도 이 빨간 약을 마셨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라고는 얘기한 적이 없다. 그 연구자들이 권하는 최소한의 방법이 굉장히 옅게 희석을 한 다음에 가글을 하면 코나 혹은 입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강조 없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간 약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거의 100% 가까이 소멸시킨다라는 연구 결과만 대중들에게 소개를 하면은 상당수의 대중들은 그러면은 빨간 약을 마시거나 혹은 빨간 약을 희석시켜서 마시면 몸속에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나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은 지금 실험실에서 연구된 이 연구 결과가 대중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좀 더 조심스러운 접근을 전제하고서 일단 퍼블리싱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언론도 연구를 소개할 때 이 연구를 소개하는 기사가 대중들에게 어떻게 오해가 되어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제가 우리나라 언론에 가장 좀 답답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외국 언론의 내용을 소개할 때 설대우 교수님 같은 분에게 코멘테이션을 왜 안 받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제 본인들이 그냥 해석을 해서 그 해석도 정확하지 않은 본인들이 연구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할 능력이 없으면 그 연구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이런 연구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은 다음에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드시 기사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호주 연구 결과를 처음 소개한 BBC 같은 경우에도 BBC의 기사를 보면은 뒷부분에 현지 연구자가 이건 했나요? 대중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잘못된 연구라고 하는 코멘트를 분명히 넣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송하는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런 연구들이 어떻게 나왔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부족하고 또 어떤 게 맞는지를 좀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빨간 약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식약처에서도 주의를 당부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식약처에서는 이 빨간 약이 상복부 통증이나 위장염이나 혹은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셔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일각에서 권했던
코에 뿌리거나 혹은 가글 같은 조치도 가능하면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유럽은 2차 확산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고요. 유세를 앞두고 트럼프가 트위터와 언론을 통해 면역이 생겼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일단 증거가 없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모 회사가 개발한 네. 그런 항체 치료제를 투약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과정 중에 그 투약받은 항체가 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항체가 생긴 것처럼 오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면역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네. 다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것은 확실히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이런 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 한번 여쭤보죠. 최근 WHO가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면역이 과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이 전 세계적으로 집단 면역을 선택한 나라 북유럽 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질문 하나 드리고 이게 위험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일단은 집단 면역이라고 예를 들어 스웨덴 같은 나라가 그런 나라인데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집단 면역 실험을 한다라고 밝힌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초기에 대응하는 양상이 마치 집단 면역을 의도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 스웨덴의 방식은 집단 면역과 유사한 방식이다라고 해서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스웨덴은 비교적 다른 유럽 나라들에 비해서는 안정돼 보이긴 합니다. 예. 근데 거기에는 이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스웨덴 인구가 1000만이거든요. 네. 스웨덴 인구가 1000만인데 코로나19 사망자가 초기에 거의 6,0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예, 5,600명, 인구 대비는 많은 예, 편이네요. 5,600명 정도 나온 네.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밀도가 굉장히 낮은 나라잖아요. 인구 예. 밀도도 굉장히 낮다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인구 6천만의 영국이나 혹은 인구 6천만의 프랑스나 혹은 인구 5천만의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혹은 인구 1억의 일본 같은 나라에서 스웨덴 같은 방식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했을 때는 스웨덴 사망자의 단순 산술적으로도 스웨덴 사망자 5,600명 정도에다가 곱하기 6이나 혹은 네네. 곱하기 5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시청자들께서 판단을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초창기에 코로나19 사망자가 3만 명 이상이 나왔다면 예. 어떻게 됐을까요? 사회가 그냥 붕괴가 됐겠죠. 많이 흔들렸을 것 같네요. 네, 사회 시스템이 굉장히 예. 유지를 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라는 선택지는 최근에 영국의 보리스 총리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듯이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그런 조치를 감당할 수 있는 사회는 굉장히 드물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서 예. 그런 조치에 대해서 입에 올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맥락에 맞는 방역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스웨덴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 나름의 방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희생자를 최소한으로 하면서도 어쨌든 간에 잘 해오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집단 면역에 이제 눈을 막 이렇게 자꾸 시선을 보내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코멘트 해주실 게 있을까요? 집단 면역을 우리가 쓰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지금 미국도 이제 굉장히 다급해지니까 집단 면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단 면역을 굉장히 투명하고 또 이렇게 국민의 인권이나 이런 걸 존중하는 국가가 쓰기에는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집단 면역을 통해서는 희생자가 너무 많이 나올 수 있고 특히 희생자가 고령층 또 고위험군 거기에다가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새로운 형태의 고래장이냐 이렇게 예. 불릴 정도로 아주 위험천만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다 그러면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의 사망자를 내면서 의료 체계가 완전히 붕괴가 되었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그 이외의 혈관 질환을 통한 사망자들까지 해서 아마 이 나라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마비가 됐을 겁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없는 집단 면역은 코로나 고려장이다. 네.
아, 뭔가 그 한마디에 많은 게 와닿네요. 네네. 백신 없는 예. 집단 면역은 코로나 고르장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TBS 특집 코로나19. 저희는 항상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검증되고 바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현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BS